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법무법인 JM 파트너스입니다. JM 파트너스. 예,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증여상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는 거죠? 네. 그 슬기롭다는 거는요, 뭐 재산과 평화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하는 과정에서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그 평화도 안 깨지고 또 재산도 우리가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을 거 자기가 챙길 것 좀 다 챙기고 또 우리가 세금도 뭐 안 내면 안 되지만 되도록 좀 아껴서 절세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법무부인 예문정 앤 파트너스를 제가 운영하다가 JM 파트너스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 JM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소수의 사건만 수임해서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민형사를 기반으로 하고요. 또 제가 가정법원 판사도 했기 때문에 그 상속이나 이혼 사건도 많이 합니다.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을 할 때는 그 국가 이제 민사소송을 전부 다 지휘했고 또 부활화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유류분 관련법 같은 입법도 저희가 실제로 입법을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좀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잘 아시면은 이걸 통해서 또 오랜 시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몇 억은 뭐 몇십억까지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그 망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분쟁을 막으면서 우리가 상속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1억 원 이하 상속이 될 때는 세율이 10%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고요. 5억에서 10%까지는 30%고요.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고요. 30억을 초과하면 50%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한 40억을 상속해 준다고 하면 40억에 50%, 그래서 20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40억 중에서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내겠죠. 그리고 1억에서 5억 원까지는 20%, 또 5억에서 10%까지는 30%를 떼고 그 이상의 30억, 10억에서 30억까지는 또 40%, 또 그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만 50% 이렇게 매겨서 합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율이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일본이 55%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0%고, 뭐 네덜란드 같으면 이제 20% 정도니까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많이 사놓을 거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40억 정도 하지 않나요? 예.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상속세율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똑같다는 거는 지금도 상속이 5억 원이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 밑으로 상속할 것 같으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음마아파트 세 채를 상속해줘도 상속세를 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1,200명밖에 안 됐어요. 1,200명 안에 들려 그러면 진짜 자산가겠죠. 근데 지금은 음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줘도 무조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2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인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1억 원까지, 5억 원까지 막 그렇게 봤잖아요. 10억 원까지, 그게 세율이 똑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그럼 그거 똑같지 않아? 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는 액수만큼 그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상속세는 망인이
물려주는 사람의 그 상속재산 총액을 놓고 그 액수 가지고 상속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50억을 상속을 해준다고 할 때 50억을 부모가 자식이 10명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자식 10명한테 증여를 다 해주면 5억씩 증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5억씩이면 아까 말했던 그 누진세율이 상속세율이 또는 증여세율이 똑같잖아요. 20%밖에 안 되죠. 5억이면 20%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죽어서 상속을 했다. 50억을 그냥 상속했다 그러면 10명 모두한테 거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증여가 훨씬 유리하죠. 특히 자식이 많을수록 증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이렇게 좀 미리 자식들이나 배우자나 뭐 이렇게 증여를 해버리면 그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세에 적용되는 또 증여세에 적용되는 그 세율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유산세 상속세를 지금은 이제 유산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겨준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그걸 이제 유산세 제도라고 그러는데 증여세처럼 상속세도 개별 상속인이 받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야 또 좀 덜 내지 않냐. 뭐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유산 취득세로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이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과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이제 소수이고 뭐 상속세를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전 국민적으로는 이제 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진척은 잘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논의가 있을 정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거는 이해하셨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요. 사망하기 10년 전까지 증여를 한 것은 전부 다 그냥 상속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0억 이야기 했잖아요. 50억이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제가 죽기 9년 전에 다 그 10명한테 5억씩 다 줬어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사망 10년 전에 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상속세율을 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이 총액에 내가 준 총액의 5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냥 50%씩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망하기 11년 전에 줬어요. 뭐 10년 6개월 전에 줬다 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증여가 되는 거죠.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20%씩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사망하실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어도 10년 전에 증여를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위 며느리 손주는 5년 전에 증여한, 그러니까 사망 5년 전에 5년까지 증여한 것만 이제 상속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6년 전이다. 이럴 때는 자식한테 주면은 다 상속세와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그냥 사위나 며느리나 손주한테 그냥 주는 게 낫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증여로 봐서 그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예, 잠깐 질문을 보면요. 뭐 헤디토리어님은 개인회생과 관련된 거는 오늘 이게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4월 M8K님,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도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할 건데요. 치매가 심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많죠. 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자녀의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자녀한테 특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아는 분도 많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요. 성년이 되는 시점은 만 19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자녀가 19살 때 5천 주고 29살 때 5천 주고 39살 때 5천 주고 49살 때 5천 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근데 이 줄 때 앞에 10년까지 준 걸 다 합산해서 5천만 원이 안 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성년자 때 17살 때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9세가 되면 이제 그 한도가 5천으로 늘긴 했지만 그때 5천을 줘버리면 10년 이전인 그 17살 때 준 2천만 원까지 합산이 돼버리니까 7천만 원을 준 셈이 되고서 증여세를 조금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7살 때 2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19살 때는 5천만 원이 안 넘게 3천만 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10년이 지난 27살 때 이제 나머지 2천을 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9살 때는 또 3천을 주고 또 이제 또 37살 때는 또 2천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계속 그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는 또 1억을 추가로 줘도 증여세를 안 내는데요. 요거는 좀 뒤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1, 2, 3번이 있지만 편의상 1번과 3번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뭐 40억이 있다고 치고요. 제가 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는 상속이 안 된다고 칩니다. 없다고 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사전 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사망하면은 최고 세율이 40%까지 매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최고 세율이 거의 50%가 되는 거죠. 30억까지가 40%니까 50억까지가 그렇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상속할 때 제가 배우자가 있다고 치고요. 상속 시 자녀 재산이 40억이면 우리가 공제를 10억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억을 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30억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이제 40%가 되는 거죠. 그럼 상속세가 계산해 보면 10.4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납부를 10.4억을 하면 되겠죠. 이 두 자식은 10.4억을 내고 남은 뭐 한 29.6억 정도를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망 10년 전에 한 자식에게 10억씩 증여를 그냥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납부 증여세가 4.5억이 되잖아요. 둘이 합쳐서 4.5억을 일단 증여를 먼저 해주니까 먼저 내요. 4.5억을 먼저 내죠. 그렇지만 제가 막상 10년 뒤에 죽을 때는 남겨진 재산이 20억밖에 안 되고 20억에서 10억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 10억이라는 거는 이제 최고 세율이 30%고요. 그 상속세를 따지자면 2.4억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낸 4.5억과 10년 후에 내가 죽을 때 낸 2.4억을 합치면은 6.9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전 증여를 전혀 안 했을 때 비교하면 3.5억을 세금이 절세가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잘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증여를 하면 상속할 때보다 더 세금이 낮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산 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이제 많으면 뭐 10명이면 쫙 나눠주면 좋겠지만 요즘 자식이 지금 1명, 2명 이러잖아요. 그러면 증여의 그 효과라는 게 쪼갤수록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어떻게든 좀 쪼개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한 명한테 10명 10억을 준다 그러면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이제 세율 구간이 이제 30%가 되고요. 증여세는 2.25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증여세의 경우는 5천만 원을 공제하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돈을 안 묻습니다. 세금을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면 5천만 원 빼고 9.5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구간이 이제 30%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5억부터 10억까지는 이제 30%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뭐 1억까지는 10%, 뭐 1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이제 9.5억까지는 30% 해서 계산을 다 하면 2.25억 원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아들한테만 주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한테 5억씩 나눠서 준다. 그렇게 되면 세율 구간이 떨어지는 거죠. 각각 이제 4.4억대를 받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이제 20%로 떨어지게 되고, 아까는 30%였지만 이건 이제 한 칸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두 사람이 내야 되는 증여세를 둘 다 합치면 1.68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주는 것보다 나눠서 주면 훨씬 낫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위나 며느리는 사망 5년 전에 준 것도 5년 전에 준 것까지 이제 합산하니까 한 6년 전에 준 것도 이제 증여로 간주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사위나 며느리한테도 좀 나눠서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1억 원씩 그냥 줄 수가 있죠. 1억 원씩 추가로 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성년이 되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1억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무렵에 그 5천만 원 주는 걸 좀 아껴놨다가 결혼할 때 1억 원에 5천만 원을 합쳐서 그냥 1억 5천을 주시면은 그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준다 그러면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양쪽 부모한테 1억 5천씩 받으니까 3억을 그냥 세금 없이 증여세 납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축의금에 관해서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부모 거고요. 자식이 받은 축의금은 자식 건데, 근데 자녀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부모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받은 한 사람 그 자녀가 받은 축의금이 한 3천만 원 이상 됐다, 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이다 이러면 이거를 이제 뭐 순수한 축의금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받은 걸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한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자녀가 있으면 며느리나 사위까지 이제 나눠주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손주가 있으면 손주한테 또 주면은 더 분산이 되죠. 액수가 뭐 점점 더 액수가 쪼개지고, 액수가 쪼개질 때마다 증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증여세의 그 세율 칸에서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손주한테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손주한테 줘버리면 이건 세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할증이 30%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식한테 주고 자식한테 상속해주면 그때 한번 상속세 내고, 또 그거를 자식이 또 그 밑에 자식 손주한테 또 상속하면 또 그때 상속세를 내잖아요. 이걸 2번 내야 되는 거를 건너뛰어서 그냥 한 번만 손주한테 재산을 줘버리면 상속세를 한 번만 내도 되니까 굉장히 절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걸 허용해는 해주되 30%는 이제 더 받는 겁니다. 근데 30%를 더 내더라도 그 사실 손주한테 그냥 주는 것이 세금 관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주도 이제 사망 전 5년까지 5년 뭐 6년 7년 전에 준 것도 다 증여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던 며느리와 저기 사위한테 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는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그냥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그 세금 이자를 또박또박 받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자식한테 엄청난 돈을 몇십억씩 빌려줘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만 그냥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 빌려주게 되면은 증여세를 이자를 증여했다고 봐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환산액이 연 1,000만 원 미만까지만 증여세가 없거든요. 근데 2.17억이 되면은 이자가 1,000만 원을 거의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이율이 이제 4.6%, 연 4.6%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2.17억까지 그 이상을 돌파하면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만약에 이제 내 자식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양가에서 1.5억씩 그냥 증여를 하고요. 그러면 그 신혼부부는 3억을 받죠. 그리고 양가에서 2억씩 그냥 빌려줄 수도 있죠. 그냥 무상으로 이자 없이. 그러면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또 양쪽 가에서 2억씩 해서 4억을 빌릴 수 있죠. 그럼 합계 7억의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옛날에는 뭐 집도 사고 심지어 뭐 전세도 충분히 마련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서울에는 특히 뭐 굉장히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부담되겠지만 역시 또 약간 1억씩만 더 증여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세율이 한 1,000만 원씩은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10% 정도. 1억까지는 근데 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니까 또 1억씩을 양가해서 더 준다 그러면 한 9억으로 출발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질문 잠깐 보고 갈까요? 크리스탈리아님, 부모님으로부터 23년 12월에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후 신고를 할 예정이다.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증여해 줄 예정인데 사후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달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이 지난 33년 12월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뒤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는 5천만 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5천 주고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5천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시면은 23년 12월에 5천만 원 받았는데 또 5천만 원 주시면은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추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증여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2023년 12월부터 10년 이후에 내시는 게 맞죠. 그 증여를 할 때 그 증여세를 안 내더라도 그때 즉각 신고를 해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어떤 이유로 막 상속을 받든지 또 다른 뭐 큰 증여를 이유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고 막 조사를 그때까지 뭐 그 옛날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다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때 그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면 뭐 그거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면 그 시효가 10년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면 뭐 그 무렵에 뭘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10년 시효가 되는, 뭐 10년 뒤에는 뭐 증여 가산세를 묻지 못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서는 15년까지 가산세를 계속 추적해서 묻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리한 거죠. 미리 증여를 신고를 해놓는 것이. 예. 그 다음에 베르세타일 캣 분인데요. 장인어른께서 미성년 손녀에게 2천만 원 증여를 해줬는데요. 사위는 저에게 1,000만 원 증여, 딸에게 5천만 원 증여를 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손녀에게 준 2천만 원을 부모인 저에게 다시 증여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장인어른이 미성년 손녀에게 줬다. 사위는 저는 누구죠? 뭐 하여튼 이거는 너무 특수한 사건이라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주고 뭐 이런 굉장히 특수한, 오늘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에도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증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 증여하면 되겠네요. 상속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증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도 되게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상속세의 유리한 점은 공제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식한테 공제가 5천만 원이었잖아요. 성인 자녀는.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상속세는 5억입니다. 기본 5억. 그러니까 5억까지 내 재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증여를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상속해주면 상속세를 한 번도 안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배우자가 있는 채로 죽었다. 그럴 땐 10억이거든요. 그럼 제가 배우자가 있는 채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나도 안 갖고 자식한테 전부 다 물려줘도 세금이 0원입니다. 10억까지는. 그러니까 10억을 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상속세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11억이다. 11억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면 결국 1억에 대해서만 세율이 책정돼서 1억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10%잖아요. 그냥 10%의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리 먼저 10년 전에 먼저 내고 막 해서 하면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되게 유리한 거잖아요. 10년 뒤에 1억과 10년 전에 1억이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굳이 뭐 증여를 미리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잠깐 넘는다 이런 거는 굳이 뭐
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네. 까르페 디엠님, 만약 부모님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을 때 병원비 정산을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병원비와 장례비를 정산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두로 그렇게 하라고만 하셨다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따지자면 사망 직후부터는 이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그 돈을 인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의를 해서 인출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상속인들 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하는데 뭐 한 달까지는 그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되도록 이제 병원비는 연로하신 분의 그 통장에서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답시고 자식이 대신 내주고 그걸 상속받고 하면은 따지자면 자식이 대신 내준 것도 증여가 되는 거고요. 뭐 증여세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것도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 계좌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상속 재산 자체가 축소돼서 상속세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부모님이 구두로 뭐 이야기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런 거는 일단 유언으로 정확하게 유증을 한 것만 모종의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저런 경우에 유증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남긴 말들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에 걸쳐 준비를 하는 법.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아까 막 10년 나오고 뭐 20년 나오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상속세를 적게 내고 세금 전체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지만 10년 단위로 좀 증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고려하셔야 될 거는 부부 명의의 재산을 좀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돈을 번다고 한쪽의 몰빵을 한쪽 당사자 배우자에게만 다 이제 해놓으면 어떤 남편들도 남편이 자기 돈을 벌면서 모든 재산은 부인 명의로 다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좀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가 다 있는데요. 남편 혼자 50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근데 이제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돈이 없는 쪽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내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배우자는 있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뭐 공제받을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속세를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공제 혜택을.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혼자 사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50억에 대해서 이제부터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공제는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45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45억이면 아까 30억 이상은 50% 됐잖아요. 그 상속세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걸 다 내면은 이제 17억, 9억, 그러니까 18억 정도 그 세금을 내야 되죠. 많이 내죠. 많이 내는 거죠. 근데 남편이 30억 가지고 아내는 20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 어떤지 보세요. 결론적으로 남편 죽을 때, 아내 죽을 때 한 번씩 배우자 공제까지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 공제만 되면 5억밖에 안 되지만 배우자 공제가 되면은 이제 5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이제 30억을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제가 10억이나 됩니다. 원래는 5억이어야 되는데 10억이 되죠. 그러면 3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공제가 10억이니까 그러면 과세는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죠. 그럼 20억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해 보면 아까 20억이 맥스 최대한 최대 세율이 20%였잖아요. 30%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였고 2억에서 5억까지는 20%였으니까 20%또 30% 이렇게 매기면 세금이 이제 6.4억을 내면 됩니다. 6.4억을 내면 이제 아내는 이제 30억을 상속받았지만 6.4억을 내고 한 33.6억 정도를 받게
23.6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20억에 상속받은 23억 정도를 합치면 이제 여전히 43억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럼 아내가 이제 사망이 되면 이제 아내는 20억을 가지고 아까 이제 상속을 다 냈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 이제 상속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아내가 안 받고 자식이 그냥 다 받아가도 됩니다. 요 23억은 자식이 다 받아가도 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 6.4억만 내고 다 나머지 23억을 다 받아가는 거죠. 이제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20억에서 이제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본인의 5억만 공제되는 거죠. 그럼 15억에 대해서만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4.4억이에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둘이 합쳐서 한 10억 정도만 내면 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10억 정도만 내면 한 40억 정도를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18억을 내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합치면 이제 7억 이상의 자식 입장에서는 7억 이상의 돈을 더 많이 나라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좀 분산해 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작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와 10년 동안 자식이 동거하면 또 그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상을 동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채를 물려받을 때 이걸 쓰면 좋겠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는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있다가 군대를 가면 어떡하냐? 군대를 가는 거는 빼줍니다. 군대를 가면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연속 동거를 해야 되는데 연속성을 끊지는 않은데요. 근데 군대 간 기간은 여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2년 갔다 그러면 12년은 계속 동거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공제도 받고 뭐 배우자 공제까지 하면 10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6억까지 더 추가 공제가 되니까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보험을 활용한다고 뭐 상속세가 확 낮아지는 건 아닌데 계산하면 똑같은데 문제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현금 없이 건물만을 상속받게 되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막 팔아야 됩니다. 상속세가 뭐 아파트 같은 걸 현찰 하나도 없이 아파트 그냥 딱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막대하죠. 그러면 그걸 갑자기 돈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미리 좀 가입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가입을 해 놓으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실 자기가 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실시간 시청자 질문 또 하나 받겠습니다. 쌈쌤 1XSE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현금 1억 5천을 증여받고 부모님한테 받았나 보죠. 그해 결혼증여 신고해서 면세 받았다. 근데 혼인신고는 못할 상황이라서 결혼증여 신고를 혼인을 이제 못하게 됐나 보죠. 그럼 일반 증여 신고로 추정해서 신고하면 증여세 10% 이자 상당액. 뭐 그렇죠. 네, 그렇죠. 5천만 원은 그냥 기존에 10년 전에 뭐 받은 게 없다면 10년 전에 받은 것까지 합산하니까요. 10년 전에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면 5천만 원은 그냥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1억은 이제 증여세를 내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10% 정도. 또 5천만 원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이미 받았으니까 그 1억에 대해서는 10% 정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가 8003님 2021년 2월에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3억에 증여받았고 부부끼리 이제 6억까지는 증여세가 무료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경우 5년 보유 후 매도 시 증여 가액 3억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오늘 저희가 논하진 않고요. 저걸 계산하려면 제가 또 막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만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이건 답을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 차명재산의 함정, 이게 뭐 차명으로 부모 자식한테 이제 차명으로 맡겨놓고 또 그 자식이 차명이지만 또 증여세를 냅니다. 뭐 그러면 이게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혼, 제가 이혼 소송도 많이 하는데 이혼할 때도 되게 애매해져요. 부모는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생각하지만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증여세를 내고 해버리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또 상속의 관점에서는 다른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똑같이 다 그렇게 차명으로 줬으면 또 문제가 덜하지만 차명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셔 버리면 다른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 명의를 받은 자식은 이건 내 거다라고,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식은 그건 차명이야. 언니 거, 오빠 거가 아니야. 이건 우리 아버지의 공동재산이니까 공동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명으로 어떤 계좌를 준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준다,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잘 구현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생각해서 근거를 다 마련해 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시간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도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업한 가업을 이제 승계하면은 300억까지도, 경영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300억까지도 공제되고, 뭐 더 길면 400억, 600억까지도 공제되니까 이걸 뭐 해보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사실상 부동산을 물려주는데 그냥 주차장 사업을 한다라고 대충 말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물려준다, 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요즘 차단이 다 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베이커리, 뭐 그런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해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사실상 부동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도 요즘 이제 새로 법이 개정돼서 막 차단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대 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것도 이제 연속성은 인정해 주는데 또 그 기간 자체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도 요즘 또 많이 어떻게든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좀 줄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속, 이제 사망한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류분에 대해서 사망하면 무조건 이제 알게 되는 개념이 유류분인데요. 지금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남길 유자에 남길 류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할 때 남기는 것도 유인데 류는 한 번 더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은 뭐냐면, 이게 내 재산 중에 이제 내가 50억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2명이다. 우리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10억씩 남은 걸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유산으로 그냥 다른 애가 안 예뻐서 그냥 첫째한테 50억 다 준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둘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자기가 원래 공평하게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그러니까 10억씩이었잖아요. 그거의 절반씩은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유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남아있는 몫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남기는 거죠. 유산 자체가 남기는 거지만 상속인에게 또 한 번 더 남아있는 그 몫이다. 그 유류분이라는데 일본 민법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이 역사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민법을 많이 썼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거의 일본 법을 거의 이제 수용해서 우리 민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일본도 자기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의 민법을 다 차용해서 만들었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역시 그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만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법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걸 계수한 셈인데, 로마법 때부터 유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망인이 내 재산이라고 해도 죽고 난 뒤에 상속인에게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그 몫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연히 로마법에 있었으니까 프랑스법도 있고 독일법도 있고 일본법에도 유류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58년에 이 민법을 우리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58년에 만들 때 그 유류분만 싹 뺐어요.
다른 거는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유류분은 이제 계승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부모 아버지 재산에 감히 자식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우리 전통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는 우리 전통에는 유류분이라는 게 없다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부모가 그 재산은 아버지 건데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77년까지 유류분이 없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버지들이 첩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냥 첩 자식한테 다 준 거예요. 재산을 100%. 그러면 유류분이 없으면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가정에도 첩과의 그 자식 간의 그 싸움이 엄청 생기고 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시 유류분을 77년부터 넣은 겁니다. 그런 무렵에는 남녀 평등이 그 기조가 많아지고 그리고 차남 뭐 막내도 왜 장남한테만 주냐 거기도 최소한 줘야지 뭐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것도 배경이 있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90년 이전까지는 남녀가 아들 딸이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아들보다 딸은 반밖에 못 받았고요. 그리고 출가한 딸은 그 반의 반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의 아들은 이 1을 받았다면 딸은 2분의 1을 받았고 출가한 딸은 그 4분의 1을 받았는데 장남은 호주 상속인이라는데 대부분 다 장남이죠. 호주 상속인은 1.5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출가한 딸에 비하면 출가한 딸은 0.25를 받았는데 이 아들은 1.5를 받으니까 이게 뭐 몇 배예요. 거의 뭐 6배죠. 6배를 받는 그런 시절이 9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남녀평등, 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전부 다 1이 됐고 배우자도 원래는 딸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아들만큼도 못 받았고 장남보다는 훨씬 적게 받았죠. 근데 배우자는 자식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해서 이제 1.5를 주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막 그렇죠. 상속분이 그렇고요. 그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는 이제 부모가 받는 경우는 좀 특별해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부모가 그 망인의 배우자와 함께 같이 받는데요. 그때 이제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원래 형제 자매도 유류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삭제하는 법안을 냈고요. 제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일 때. 근데 헌재도 그게 위헌 결정이 나서 없어졌어요. 형제 자매까지 요즘에 이제 그런 상속분을 인정해주고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2026년 3월에 엄청난 유류분 법이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에는요, 이제 효도 점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유류분 소송 많이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살면서 한 3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오빠,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해와요. 그럼 무조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숫자적으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상속분의 그냥 2분의 1.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자녀는 내가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계속 돌보고 치매 됐을 때도 식물인간 됐을 때도 내가 돌봤는데 부모가 그래서 나한테 재산 다 줬는데 저 미국에 있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유류분 달라 그래서 자식이 둘이라도 4분의 1은 무조건 받아가니까 그걸 4분의 1을 뺏기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2026년 3월부터는 이 효도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그런 자식은 아예 유류분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입장에서 죽을 때 내가 어떤 자식이 나를 너무 돌봐줘서 그 자식한테 내가 많이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유류분을 돌파해서 많이 주고 싶다고 하면 그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 비율은 법원이 정하긴 하는데요. 26년 올해 3월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산수만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몫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경우에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 4분의 1을 달라고 해와도 너는 거의 기여 안 했잖아 해서 0을 줄 수도 있고 좀 기여했다 쳐도 뭐 5분의 1만 가져가, 6분의 1만 가져가, 10분의 1만 가져가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변호사가 좀 잘하면 잘할수록 그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아가지고 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유류분을 주장해서 받아오는 입장에서도 또 이제 자기 기여를 많이 주장해서 더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여도를
유류분에도 막 고려하면서 아주 이제 좀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유류분은 사망한 뒤로부터 무조건 1년 안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유류분 침해 사실 안 날부터 1년인데 그게 그냥 사망하면 그냥 침해했다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안 붙으려면 그냥 1년 전에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1년 안에 소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한테 빨리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예를 들면 뭐 하나 들면은 홍길동이 돌아가시면서 100억을 전부 보육원에 그냥 유언으로 유증을 해버린 거죠. 근데 각자 자식이 이제 2명 있었는데 각자 상속분이 원래 50억이고 유류분이 2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육원의 상대로 25억씩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6년 올해 3월부터 또 크게 바뀐 거는 원래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물 반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거는 돈이니까 괜찮은데 그림을 남겼다. 엄청 비싼 그림을 남겼다.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그냥 죽기 전에 어떤 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했다. 근데 자식들이 뭐 4분의 1 유류분을 행사해서 그 그림을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술관들이 이걸 기부를 한다 그래도 기증을 잘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어떤 주권한데 이 본인이 주권한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게 효력이 없어요. 이 유류분은 사전에 포기하는 게 전혀 효력이 없거든요. 그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후에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분이라는 건 돌아가신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혼외자를 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외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한 5억만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더 이상 내 재산에 손을 대지 마라 하고 5억을 주고 사인을 다 받아요. 그 각서 다 무효예요. 네, 그 각서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는 유류분이나 이런 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혼외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누구 재산인지 이제 그 재산을 놓고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합의가 되면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라는 걸 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언니 오빠가 그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목돈을 가져간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에 넣고 그걸 놓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면 이제 굉장히 20년, 30년 전에 누가 뭘 가져가는지 가지고 막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대방이 이제 확인을 안 해주면 이제 법원에 막 신청을 해서 상대방 뭐 언니 오빠의 재산을 계속 들여다보고 막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항상 그걸 허가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능력이라는 거는 법원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증거 신청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가져간 재산을 많이 밝혀내는 것이 이 승패를 좌우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더 인정해 주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이런 분쟁을 다 죽고 나면 이런 분쟁거리가 막 생겨요.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그냥 거의 분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좀 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유언을 하면 유류분 소송이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쁜 자식을 좀 더 주고 덜 이쁜 자식 좀 덜 주고 기여도도 좀 인정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특히 이제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도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서 기여도가 부모가 인정해준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잘 보여줄 수 있게 유언을 하는 게 좋고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냥 공증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냥 공증하세요. 여러 가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건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증하시는 게 낫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그냥 녹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치매가 오기 전에는 유언을 하셔야 되고요. 중복 유언을 하시면 유언은 지금 해도요. 다음날 또 유언을 해버리면 그전엔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누가 계속 유언을 했다 치면 다른 자식이 또 데려가서 또 유언을 하려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사망 후에는
장례를 치르시고 1개월 안에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망 직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다 망인의 어떤 재산을 스톡으로 보여줍니다. 플로어가 아니고 뭐 재산, 부동산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그 전에 돈을 어떤 자식한테 얼마나 줬는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되고, 가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20% 정도 이상이고요. 1년 안에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오늘 50분까지라서 이 정도고요. 상속이라는 게 미리 알면 많은 그 재산과 그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하면은 저희 JM 파트너스로 연락을 주시면, 뭐 상담은 유료지만 저희가 뭐 돈값을 하니까요. 상담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